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중 임대료 보조 정책 두 번째죠. 자, 저번 시간에 임대료 규제 정책, 즉 이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 제도의 일종인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임대료에 있어서의 보조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또 목적이 뭐냐? 자, 임대료 우리가 이 보조 정책에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자, 우선 목적을 보면은 이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죠. 자, 이 임대료 보조는 우리가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서의 간접 개입의 수단이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중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의 간접 개입 방법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료 보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럼 이 임대료 우리가 보조 정책은 우리가 수요자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이 공급자의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 이 수요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 이 임대주택의 선택의 폭을 우리가 더 넓혀주죠. 이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 이 소비자인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자, 임대료 보조에서 우리가 수요자에게 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줄 때는 이 현금 보조를 우리는 소득 보조라고 하죠.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 자, 그리고 집세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자, 이 집세 보조는 이 가격 보조라고 하죠. 자, 이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이 현금 보조해 준 만큼, 자, 여러분이 수요자에게 이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우리가 저소득 임차인에서의 실질 소득이 향상되죠. 그럼 저소득 임차인에서의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됩니다.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임대주택 소비도,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기보다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를 하겠죠.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저소득 임차인의 효용도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자,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지만은 우리가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우리가 주택 외에 이외의 상품, 이외의 상품이 우리가 열등제가 아닌 정상제인 한 이 상품에 있어서의 소비도 뭐한다? 증가를 하죠. 자, 이 소비도 우리가 증가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것을 항상 감소한다라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의 소비도 뭐한다? 우리는 열등제가 아닌 정상제인 한 소비는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집세 보조하면은 임대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계약을 맺을 때만 집세로 보조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집세 보조는 그러면 이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자,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50만 원이지만 임대료로 20만 원을 보조해 주면은 얼마? 자기는 현금으로 30만 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집세 보조해 준 것만큼 우리가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돼요. 시장의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은 본인이 보기에는 임대료가 보조해 준 금액만큼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 소득 효과와 이 대체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소비자 효용,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인데, 이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더 우수한 방법입니다. 왜냐? 현금 보조해줘서 실질 소득이 향상되면은 우리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정부의 이 정책 효과 달성 측면,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효과 달성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보다는 임대주택 소비할 때만 집세를 보조해주는 집세 보조가 더 우수한 방법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자, 이 공급자에게 보조를 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저렴한 낮은 금리로 우리가 이 건설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자 차이만큼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생산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는 생산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를 해요. 생산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19회 시험은 감소로 출제했었죠. 그래서 정답 지문이었는데, 그래서 21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었죠. 여기에 여러분이 증가란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서 저소득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저소득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자, 120페이지에 공공주택 정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자, 이 공공주택을 우리는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호주에서는 정부주택,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인데, 자,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죠. 자,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이 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이 민간, 우리가 임대주택에서의 시장의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에서의 임대료보다 훨씬 우리가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공공주택 임대료가 10만 원이면은 민간 임대주택 50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죠. 즉 임대료에 대한 뭐를 이중 가격이죠.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렇게 공공주택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를 달리 매기죠. 그래서 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자, 또 이 공공주택 공급은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것은 이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 이 사적 시장이죠. 이 사적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럼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사적 임대료 또는 사적 시장에서의 사적 임대료와 이렇게 주어졌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렇게 얼마죠? 임대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 50만 원이죠. 이 임대료가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사적 임대
주택시장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사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하락을 하죠.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하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20만 원에서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 20만 원의 혜택을 보고 있고, 공공주택으로 이동해간 저소득층 가구는 40만 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으로 이동해간 저소득층 가구, 또 이동하지 못하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단기적으로 둘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 20만 원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 투자를 기피하지. 그래서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데 원래 임대료가 30만 원에서 원래 임대료 50만 원으로 상승할 때까지 공급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적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만큼 줄어들죠. 자, 원래 1만 채였는데 우리가 줄어들어서 7천 채가 됐다. 그럼 얼마 줄어들었다? 3천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줄어든 만큼 공공주택으로 얼마 이동해 갔다? 공공주택으로 3천이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든 양,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줄어든 양 3천만큼 공공주택에 늘어난 양 3천이 똑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줄어든 양과 이 공공주택 시장에서 늘어난 양이 똑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양은 변화가 없죠. 자, 여기 7천에 3천 다니까 원래 1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단기나 장기나 이 40만 원의 혜택을 보지만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단기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 20만 원의 혜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임대료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공급 우선 잘 확인해 두시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죠. 요 임대료의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공공주택 정책을 실시해온 것입니다. 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1페이지에 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주요 용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거기에 이 볼까요? 우리 거기 전세 우리가 관련해서 이 볼까요? 1의 2 전세 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전세 후 임대주택. 자, 용어 어렵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지방공사가 우리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전세 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은 3의 2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작년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우리가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작년에 30년을 출제했죠. 20년, 쉬프트잖아요.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을 쉬프트라고 하죠, 우리가. 자, 중공공임대주택 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에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여러분 10년 이상 밑줄 그을까요? 자, 임대주택 조합 볼까요?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해서
제7조에 따라 우리가 설립한 조합을 임대주택 조합입니다. 자, 이런 용어 몇 가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임대료 규제 정책은 매년 우리가 시험 지문에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여가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가 과정도 올해는 좀 중요한 출제할 타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요한 우리가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과정. 자, 여가 과정은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 과정이죠. 자, 이 여가 과정은 순환. 여러분 토지 위에 주택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는데, 그럼 주택이 순환한다는 것은 그 주택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의 순환 형상이라고 하는데, 순환은 이사를 간다는 얘기예요. 여가 과정. 그래서 주거 이동이죠. 주택의 순환 형상인데, 자, 그럼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빈집이 있어야 되지. 빈집. 공가가 빈집인데,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주거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여가 과정은 공가의 연쇄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주택의 질적인 변화. 자, 이 주택에서의 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이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이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서의 이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가구의 이동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형상을 우리는 바로 이 여가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 여가 과정에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상향 여가, 하향 여가가 있습니다. 자, 이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 자,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 저급주택 또는 저가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여러분 요걸 수선 또는 재개발하죠. 이 수선 또는 재개발하여 이 상위 계층인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상향. 그래서 주택의 상향여가는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 감소 동그라미 칠까요? 요거 증가로 벌써 3번 출제했었죠. 15회, 15-1회, 23회 3번 정답 지문은 못 들었어.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이 하향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이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이 고급, 이 고가 주택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형상을 하향여가인데, 이 일반적으로 여가라고 하면은 하향여가 형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향여가를 능동적인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능동적 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개념 시험 문제 또 21회 시험에는 여기서 또 정답을 또 물었죠. 21회 시험에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형상이 또 나타나죠. 주거분리. 자,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분리 형상은 도심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거분리 형상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는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이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또는 저급 주택지역,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저급 주택지역인데, 이 저급 주택지역에서의 이 수선비와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해 보면은, 이 저소득층 우리가 주거지역에서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의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 수선 후에 우리가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수선 비용,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미미하고 수선 비용이 크죠.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죠.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계속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고,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겠죠. 고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고급 주택지역인데,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이 수선비와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 수선비와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어디가 크죠? 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죠. 왜냐?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이 정 플러스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커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고소득층 가구는 비용을 계속 투입해서 수선을 하겠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계속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계속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보다는 시험에는 이제 요걸 봐야겠죠. 만약에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다. 이렇게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수선 비용보다 크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수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수선을 하게 되면 저급 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하면은 무슨 여과죠? 이 상향 여과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수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죠. 그러면 수선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수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저급 주택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 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을 못하는 거겠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관련해서 이런 내용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만약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또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수선을 하지 않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여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가구는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고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 걸 침입이죠.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는 이 침입에 따르는 하향 여과죠. 이 하향 여과. 여러분이 이 하향 여과인데 이것을 상향으로 출제를 했었죠. 19회 시험에
우리가 상향 여과로 출제했어요. 19회 시험 또 정답 지문이었죠. 이 하향 여과 작용으로 인해서 점점 이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이때 침입의 결과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바뀌는 이 형상을 우리는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의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고,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고급 주택지역은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도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량 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량 주택은 우리가 푸어 하우징, 요걸 번역을 한 거죠. 자, 푸어는 가난한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불량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그 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높여야 돼요. 그럼 교육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세대 이상이 가기 때문에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량주택이 시장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가구는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시장에 불량주택이 계속 생산 공급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거분류와 여가과정. 자, 올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15회, 15-1회, 그리고 관련해서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19회 시험, 21회 시험, 23회 시험 출제했기 때문에 좀 잘, 이제 26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자, 분양가 우리가 규제 제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로, 자,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입니다. 자, 이 분양가 규제에 있어서의 목적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네? 우리가 18회 시험, 19회 시험 출제했는데, 잘 확인해 두면서,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또 이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진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장 가격 또는 우리가 균형 가격이 형성되죠. 자, 예를 들어서 평당 1,500만 원이다. 평당 1,500만 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평당 1,100만 원에서 규제를 한다. 자, 이 규제 가격입니다. 자, 이 규제 가격이 우리가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얘기하죠.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에 있어서의 상한선입니다. 자, 즉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분양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최고 가격, 분양가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상한 가격이죠. 자, 시험에는 이것을 최저 가격 또는 하한 가격으로 출제를 많이 하죠.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자, 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또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자, 수요량은 이만큼이고 공급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초과 수요가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하면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자,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결국은 우리가 프리미엄, P 얼마가 나오죠? 프리미엄이 나타나죠. 자, 프리미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암시장에서 분양권이 불법으로 전매되는 현상이 우리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가격 기능을 왜곡을 했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된다는 또 문제가 있고, 또 주택의 과소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죠. 자, 이 분양가 규제, 우리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개념, 우리가 규제하는 거니까 자주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지역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서 요 규제 가격을 철폐하면은 분양 가격이 오르죠. 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분양 가격이 결정되는 분양가 자율화가 나타나는데,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요, 분양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높아지죠. 그럼 신규 주택 공급량은 증가하고, 또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자의 투기적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분양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높은 분양가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주택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분양가 자율화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 분양가 규제가 중요한데, 분양가 규제는 한번 우리가 별표 하나 체크해 두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2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주택의 분양 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선분양 제도가 나오죠. 자,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합니다. 미리 분양하면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설업체는 여러분 계약서를 여러분 작성하면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한꺼번에 돈을 대출받죠. 그래서 건설업체의 건설 자금 조달이 선분양은 용이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선분양은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자, 그리고 또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 가격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으로서는 어떤 점이 단점이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고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또 여러분이 피해가 또 예상이 되죠. 자, 선분양과 우리가 달리 후분양,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을 하죠. 그래서 완공된 아파트를 여러 아파트 건설회사 비교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아파트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자, 이 후분양은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후분양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간의 아파트 품질, 경쟁으로 해서 품질이 향상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단점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구입을 하는 사람은 분양받으면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초기에 부담 가격, 아파트 초기 분양 가격 부담이 높다. 단점이 되겠죠. 또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착공 시에 와 완공 시까지 2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 중에 건축비의 상승 요인을 분양 가격에 전부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또 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해야 되겠고, 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초기 주택가격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에 있어서 이 기본적 개념 정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에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조세 귀착, 정가, 조세의 기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